일단 발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세 분이 하십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파주 지역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 현황에 대한 발제를 하실 파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노영기 국장님이십니다.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는 수원 청개구리와 금개구리 서식 실태를 현황 보고를 해주실 아시아 태평양 양서파충류 연구소 김종범 소장님이십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세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요,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내 농경지 변화와 도로민규 서식 실태 조사를 몇 년 동안 민통선에 오시면서 민통선을 방문하시면서 조사를 해오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수동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파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이신 윤대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세 분의 발제자가 토론을 하시고요. 토론 시간은 발제 시간은 15분입니다. 각각 주어진 시간 15분 동안 발표를 하시고요. 15분이 초과가 되면 제가 사인을 보내드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시간 맞춰서 발제를 하시고요. 세 분의 발제가 끝나면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본격적인 토론을 할 거고, 여기 패널에 계신 분들이 질문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시간은 지금 12시 반인데 될 수 있으면 그 이전에 끝나서 회의를 하는 게 제 또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발제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이신 노영기 국장님께서 파주 지역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발제 시작하기 전에 자료집의 원고부터 수정을 할게요. 안경에 이름이 있어서 자료 5페이지예요. 5페이지 아래쪽에 수원청개구리,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구역 외 지역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원룸 2018년부터 3년째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2019년도부터입니다. 2018년도는 6월 22일 날 저희 조사할 때까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그 중간, 그러니까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지 현황과 보전 방향에서 두 번째 단락, 거기에 네 번째에 보면은 2018년부터 3년째 이랬는데 2019년도부터 2년째 이렇게 자료를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PPT를 별도로 준비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 자료 속에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주제로 하는 거는 파주 지역의 멸종위기 양서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파주시의 정책 제안을, 그러니까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주시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파주는 하천의 도시이고 눈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서류의 천국이라고, 제가 파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양서류 학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개구리 사는데 좀 데리고 가죠, 뭐 이런 식의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2012년도에 수원청개구리가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특히나 이제 양서류 학자들이 파주에 굉장히 많이 맡아가고 조사를 이쪽에 많이 했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김종범 박사님도 2012년도부터 파주 지역의 수원청개구리를 조사하셨죠. 그 하천이 파주에 국가하천이 4개고 지방하천이 30개예요. 그리고 그 소하천이 81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를 비교를 해도 가장 많은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파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하천 주변으로 특히나 이제 임진강과 한강하구, 공릉천하구, 문산천하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서 양서류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조건은 동시에 또 위험 요인이기도 해요. 요 사진 어딘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옆에 있는 사진, 하천 옆에 보이나요? 이 사진 어딘지 아세요? 이게 임진강 초평도가 보이는 곳인데 장산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닌가? 저긴가 보다. 오두산 전망대. 오두산 전망대에서 본 임진강의 모습인데 이 북한 쪽도 논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파주 쪽도 논이 이렇게 많고 여기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한 데예요. 자, 파주 지역의 양서류 이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리플렛을 낼 때 했던 건데 맨 위에 세 컷 수원천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요거는 이제 멸종위기종이고요. 그 밑에 것들은 이제 주요 종들 도롱뇽, 꼬리치레 도롱뇽, 계곡산개구리, 두꺼비인가요? 그리고 제가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기타 등등 파주에 사는 그때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문산천 유역권을 따라서 그 양서류 이렇게 이야기를 쓴 건데 여기서 이제 수정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금개구리를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초평도 앞에 있는 논까지 했는데 그 뒤에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갖고 그 민통선 안쪽 지역은 그 용산리까지 그러니까 파주 민통선의 농경지 전체에서 금개구리는 확인을 한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천이 임진강이 범람하고 나서 물이 있어서 쭉 다녔더니 가는 데마다 금개구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종일 금개구리만 돌아다니는 날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수정이 돼야 되는 그림이기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파주에 사는 양서류하고 멸종위기종을 모아봤어요. 양서류는 특히 꼬리 없는 양서류는 파주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견하는 양서류, 그러니까 북한 땅 말고 양서류 중에 황소개구리 빼놓고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신종으로 그 노란배 청개구리라는 거를 제가 이제 수원청개구리의 아종 비슷하게 신종 등록이 됐는데 구역 입산 이쪽에서만 확인이 됐다 그래요. 개랑 황소개구리랑 불만 빼고 남한에서 볼 수 있는 무늬 양서류, 꼬리 없는 양서류는 전부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있는 양서류 중에서는 저희가 확인한 거는 꼬리치레 도롱뇽하고 도롱뇽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멸종위기종 그 밑에 파주 지역의 멸종위기종이 이거는 파주 지역 전체가 아니에요. 임진강 하구권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전체 분류군을 조사한 게 아니라 식물 빼고 저서 무척추동물 빼고 이렇게 지뢰 때문에 조사를 못하는 것 다 빼고 또 민간인 통제구역 안의 경우에는 야간 조사를 못하고 그 정해진 날만 그러니까 불시에 오늘 비 오니까 맹꽁이 조사하러 가자 뭐 이런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얻어 걸린 양서류나 이런 애들은 사는 걸 우연히 그러니까 조사를 하러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지만 정기적으로 가는 와중에 우연히 얻어 걸려서 사는구나 하는 걸 확인한 친구들이죠. 전체 49종입니다.
이 중에 2종은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라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2가지 저희가 확인 못한 2가지가 새로 있었어요. 참호박 비용벌이라는 것과 물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다른 데보다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논을 기반으로 하는 애들이 20종이 넘어요. 이수종 교수님이 이따가 발표하실 두루미류도 민통선 안은 저희가 야간 조사 못하고 개구리 조사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두루미 서식지랑 개구리 서식지가 겹치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개구리들이 민통선 안에도 살고 있을까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비교를 위해서 편의상 2014년도 생명다양성재단에서 그 발표했던 그 수원천개구리 서식지 수원천개구리 서식지 보전 관련 보고서를 냈던 게 있는데, 그 보고서의 그림을 인용을 했습니다. 파주 지역의 서식 현황이 이렇다. 이거를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서식지가 지금 좀 변해 있죠.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멸종위기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가 사는지. 일단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천개구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마스크 쓰고 안경을 쓰니까 안경이 자꾸 이슬이 껴갖고 지금 안경을 꼈다 벗었다를 반복해야 되는, 그래서 읽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PPT를 읽는데. 일단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수원천개구리 서식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했다고 봐야죠. 못했는데 성체 확인을 한 게 2012년도 정자리에서 수원천개구리 성체를 마침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가 수원천개구리를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는데, 이날 이제 그 양서류 전문가인 김현태 선생과 그 손상호 씨가 같이 동행을 해서 조사를 했고, 나중에 이제 DNA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자리에서 처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장담반도에서 2014년도에 농민이 이렇게 소리를 녹음을 해주셔갖고 녹음해 준 걸로 소리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김종건 박사님 팀하고 같이 조사를 할 때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야간 조사를 못한 한국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만 조사를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민간인 통제구역 외의 지역은 거의 그 임진강과 한강 하구를 따라서 있는 논들에는 거의 다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정리, 삼옥리, 정자리,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오돌이, 대동리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돌인가 오금리인가 거기가? 어쨌든 오금리, 그 다음에 가련, 탄현, 송천동의 송천동 연다산리, 그리고 원룸은 별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다 수원천개구리 서식이 확인이 됐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하지 못한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개구리와 맹꽁이. 금개구리는 얘는 최근에 찍은 거예요. 마정리에서 금개구리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전부 다 마정리에 있는 애들을 수원천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다. 그 마정리에 있는, 제가 이 동네에 살아서 그런가 봐요. 금개구리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확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민간인 통제구역 밖에는 그 수원천개구리가 사는 곳은 거의 다 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운정 택지개발지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 공사 중에도
한 군데는 저희가 정유국장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15년도인가요? 그 금개울이랑 맹꽁이 운전 특기개발지구에서 확인했던 게 2015년도에 공사 예정지에서 대규모 금개울이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해갖고 그때 LH 공사랑 엄청 실랑이를 벌이면서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갖고 지금 대체 서식지 금개울이 대체 서식지랑 맹꽁이 대체 서식지 공사를 LH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파주시로 기부 체납을 하기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또 이후로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운전특지개발지구 곳곳에 있고 그 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하고 수원천개구리 서식지 외에 어디에 사는지 금개구리가 어디 더 사는지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그 맹꽁이는 그 파주 전 지역에 산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맹꽁이 때문에 굉장히 나빴던 해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비 한 번 오고 끝이고 나면 운정 택지개발지구, 운정 신도시 곳곳에서 맹꽁이가 오는데 보호대책 세워달라는 제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비 온 다음 날은 무조건 저희는 그 현장에 출동하는 이게 반복이 됐는데, 근데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맹꽁이가 나온다는 거는 그곳이 원래 맹꽁이가 살던 지역이었다는 거를 반영하기도 하죠. 한강리역 환경청에서 멸종위기종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늘 여기에 워낙 오고 싶어 했는데 맹꽁이 때문에 인천으로 또 선출장이 돼 있어갖고 못 온다고 미안하다고 이랬는데 그분 얘기로는 토할 뻔할 정도로 많은 맹꽁이 제보가 있었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맹꽁이 서식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파주 서식지는 다른 데에도 여러 서식지 있고 아산은 수원천개구리는 최대로 많은 개체수가 확인된다 그랬지만 파주가 중요한 거는 가장 북쪽이고 북한과 연결돼 있고 DMZ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주가 지켜지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남북의 수원천개구리 서식지가 고립이 되는 거죠.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가 기후변화에 취약한데 가장 북쪽이니까 여기가 온도가 가장 낮잖아요. 근데 여기 서식지가 먼저 망가지면 다른 데는 아주 급격하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파주 서식지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원천개구리 서식지 문석지 보존을 위한 파주시 정책 제안에 이 내용이 자료로 보면은 8, 9쪽에 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항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주시에서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예산 항목에서 일단은 제초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제도가 있잖아요. 벼집준치 사업. 벼집준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두루미륨 우전을 위해서 벼집을 준치하면은 그 벼집값만큼 농부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를 양펀드 서식지, 논에 제초제를 안 뿌리고 예초 작업을 하거나 할 때에 인력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품을 안 깎을 때 줄어드는 소치를 지원하는, 이거는 환경부에서 예산도 편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 우리가 파주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환경부한테 더 달라. 그걸 철원군이나 연천군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철원군은 특히 2006년도부터 벼집준치 지원 예산을 철원군 자체적으로 몇 억을 편성을 하고 언론 프레이로 환경부 돈 내라,
돈 달라 이런 걸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실제로 예산을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뭐 많기도 하지만 구름이루가 많기도 하지만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서류 보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이런 내용이 담긴 그 조례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조례 지정을 고민을 파주시가 하고 있거든요. 멸종위기종 조례 지정을. 근데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양서류 서식지의 쌀 브랜드화, 그다음에 그 어디지? 농업 관련 브랜드화 이런 거는 이거랑 연관해서 5번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나 그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랑 협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양서류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부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시내의 부처 간 협업이 잘 되지 않으면은 환경보전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보전과도 와 계시고 또 지속적도 저는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제 양서류 서식지가 농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파주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거라는 거를 다른 부서랑 같이 노력을 했으면 이런 판단을 좀 하고요. 다른 내용은 그냥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초과돼서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마일볼체라는 파주 쪽에서 계속 개구리 조사를 했던 외국인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환경부랑 전국의 그 서천개구리 서식지의 환경운동가와 행정자치단체에서 다 참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지구상에서 서천개구리는 사라진다. 한국의 행정당국과 시민들이 서천개구리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호소를 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학자는 대한민국이 노력을 해달라. 이 호소를 우리들한테 한 거죠. 우리 파주 시민들이 같이 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주 지역 멸종위기종 양서류 서식 현황에 대해서 노영기 국장님의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파주시에 정책 제안도 하셨고요. 파주시 지금 환경보전과 담당자분께서 빨간 펜으로 열심히 메모도 하시고 줄도 긋고 그러고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안하신 내용을 갖다 파주시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 서식 실태를 파주에서도 원롱, 송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 기간 모니터링을 해오시고 실제 올해 포획 이주 사업을 하셨던 아시아태평양 파충류 양서파충류 연구소 김종건 박사님의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종건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서식 실태에 대해서 원롱, 송천, 탄현을 중심으로 파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청개구리하고 금개구리의 파주 현황을, 파주 서식 현황을 알기 전에 먼저 수원청개구리하고 금개구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생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최근에 정밀 분포조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청개구리를 좀 살펴보면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 속에 한
아주 좋은 거. 하일라 소네시스로 흥경구리 되겠고요. 흥경구리는 라나 속에 라나 조세니카로 흥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청개구리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책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하고 이제 구해음성 차이, 메티콘이죠. 메티콘 차이는 신종으로 처음에 일본 구라모토에 의해서 신종으로 보고하고 현재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지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UCN 레드리스트에는 위기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보유종이면서 서식지가 한정되고 개체군의 수가 적은데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 중에도 위기종으로 되어 있고요. IUCN 레드리스트에는 취약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식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나 강을 낀 저지대의 대규모 농경지를 서식지로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청개구리는 우리가 야산 근처나 이런 데서 가끔 발견이 되지만, 수원청개구리는 그런 데서는 절대 볼 수가 없이 대단히 농경지에서만 볼 수 있다. 저지대. 그 다음에 금개구리 서식지의 특징입니다. 금개구리는 강변 또는 해안 저지대 평야의 논과 습지에서 서식합니다. 주로 논과 습지에서 서식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선 수원청개구리의 그 국내 분포 현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결과 86지점에서 전국 총 86지점에서 1,471개체를 발견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각 집단의 개체 수가 매우 적어서 한 60% 정도의 집단은 10개체 미만이었어요. 한 집단에 10개체 미만의 수원청개구리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효개체군 크기를 유지하는 것을 수정으로는 100개체 이상의 집단, 즉 100개체 이상이 돼야 그 집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데 10개체도 채 안 되는 집단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아가지고 역시 멸종위기종이구나, 매우 불안정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멸종위기종이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빨갛게 네모 표시된 부분이 이제 파주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수원청개구리 파주 분포를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화업의 간현이라든지 문산업의 마정이라든지 충천동, 탄현동, 법흥리, 오금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개구리의 국내 분포 현황입니다. 거기 빨간 점이 몇 개 안 찍혔죠, 전국적으로.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분포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많은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고요. 20개소 정도밖에 안 되고, 지점이. 점유 면적이 2,000제곱킬로미터 이하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천연 지역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청개구리는 이제 그 개체수라든지 또 출현 지역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출현 면적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가지고 일부 분들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개구리는 개체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근데 출현하는 지점수가 매우 빈약해가지고 이 금개구리는 2급 종으로 멸종위기종 2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이제 정밀 조사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가 된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파주 쪽에는 저희가 외곽순환도 사후조사가 관계돼가지고 조사를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기간은 이제 7월부터 총 12회차 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공부는 이제 제가 편의상 나눠놓은 거고, 거기 보면은 하성면 마곡리는 이제 김포 쪽이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송촌이 되겠죠. 송촌부터 연다선동까지를 2공부, 연다선동부터 야동동까지를 3공부, 4공부는 5공부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룸문수도 4공부, 5공부로 나눠가지고 제가 출연 개체수를 파악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데가 이제 2공부 쪽에 연다선동하고 송촌동 쪽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총 개체수가 수원청개구리가 807개체, 금개구리가 665개체 뭐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또 분포조사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공문천을 따라서 공문천 주변에 이렇게 분포하는 사실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밀 분포조사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금개구리 조사 결과 금개구리는 공룡천을 따라 연다선동, 야동동, 원룸면 위전리, 구곡리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수원청개구리는 불행하게도 그 전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던 원룸면에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룸면을 제외한 파주의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세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만 달라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전체를 본 것이 아니고, 이게 공문천을 따라서, 여기 공문천과 그 다음에 문산천, 거기 보면은 공문천과 문산천을 표시를 해놨죠. 그 공문천을 따라서 쭉 하천을 따라서 파주 일대에 서식하는 것이 수원청개구리하고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문산천 일대에도 일부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시간을 단축해 주셨어요. 5분 정도 단축을 해주셔서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 정말 파주시는 양서류의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표는 두루미류 서식 실태인데, 양서류 포럼에서 왜 갑자기 두루미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대부분 논습지예요. 물론 맹꽁이는 좀 예외지만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가 대규모 농경지에 서식하고 있는 걸 여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들은 지금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논습지를 기반으로 서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먹거리를 대주기도 하는 논습지가 양서류들한테는 또 생명의 보금자리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난 논에는 이제 겨울철새인 두루미가 놀러 오는 거죠. 두루미가 와서 서식 활동을 하고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농경지가 사계절 내내 많은 생명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발제는 민간인 통제 구역 내 농경지 변화와 두루미의 서식 실태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오신 이수동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수동입니다. 접경 지역 내의 멸종위기 야생생물하고 숙제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주 지역 내 민간인 통제구역 내 농경지 변화와 두루미 서식 실태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들어가기에 대한 부분 재생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접경 지역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루미 서식 현황, 그 다음에 접경 지역의 개발의 문제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호 및 관리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대한 부분은 제 얘기는 아니고요. 1860년대 두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지 마시라는 분이 인간과 환경, 자연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체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결국 자연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힘이 미치는 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환경 파괴가 온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줄 베르는 아마 해저 이말리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에 쓴 내용입니다. 자연의 창조는 인간의 파괴 본능을 뛰어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에 쓰신 분의 얘기를 지금으로 보면 지구환경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또는 개발이라는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탱까지 가능하지 않는 범위 내 쓰레기 생산이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지구 환경을 망치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코비드-19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부분이 그러한 이유로 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생태 문명은 2017년, 18년도에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코비드-19 때문에 더 이상 도입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전인대에서 얘기하는 생태 문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발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인간은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자원과 환경 수용력 무한하다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순환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생태 문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은 존중하고 순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구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봐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접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부분도 하더라도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올 거고 그 옆에 그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원 소모라는 부분에 있어 저는 지금까지 개발과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또는 여러 가지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결국 토건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두 개를 대비해서 보고 있지만 똑같은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환경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대한 부분이 이제 UN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원인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대한 보존을 환경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일반 시민들은 어디가 투자 가치가 높으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접경 지역에 대한 보존은 조금 불가능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 접경 지역 얘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군사분계선, 그 다음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부터 강원도까지 해서 쭉 248km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지역들은 생명의 보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멸종하는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은 대부분 접경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남북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서로도 관통하는 그러한 형태의 경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K01이라고 얘기하는 제두루미의 밴딩에 대한 부분, GPS 트래킹에 대한 부분도 파주는 아니면 철원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주라고 얘기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연천이라고 얘기하는 지역, 그 다음에 주둔함 저수지라고 얘기하는 지역 왜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앞에서 양수파충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제두루미나 두루미에 대한 부분들은 다 어디에 몰려있냐면은 철원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미 지역에 몰려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집단화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개체군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성이 높게 판단을 하는데 이 파주 지역이 그런 소규모 개체군이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루미류 서식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15종의 두루미가 서식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3종은 규칙적으로 도래를 합니다. 그게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고요. 흑두루미는 주로 순천만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4종이 도래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주에 찾아오는 두루미와 제두루미의 이동 경로를 보면 두 종 모두 다 대부분 서식하는 지역은 장롱 네이처 리저브하고 김간스키 네이처 리저브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제두루미는 일본까지 가고요. 그 다음 두루미 같은 경우는 강화부터 시작해서 DMZ 벨트라고 얘기한 철원까지, 파주를 포함해서 철원까지 쭉 분포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체 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한 경로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두루미 같은 경우는 DMZ까지 오고, 그러니까 접경 지역까지 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을 통해서 일본의 이즈미까지 내려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고, 개체 수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동시 센스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두루미 같은 경우는 약 한 1600개체 정도, 그 다음 파주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77개체, 그 다음 적을 때는 2개체 정도인데 최근 들어와서는 약 한 50개체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두루미에 대한 개체 수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보면 약간 우리나라 6,000개체 정도가 월동을 하고 있고요. 파주 같은 경우가 많을 때는, 없을 때는 없는 거고 많을 때는 약 한 300개체 정도가 월동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두루미나 제두루미가 개체수가 점점점 우리나라에서 월동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월동 개체수에 대한 부분이 과연 한국의 서식지가 좋아져서 월동이 개체수가 늘어났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이 훼손돼도 월동 개체수가 늘어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잘 따져봐야 그러면 우리가 서식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루미류 월동지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미류가 월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잠자리 및 휴식처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집에서 쉬는 것처럼 얘들도 천적에 대한 부분에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20cm 내외의 수심이 있는 수면, 그 다음에 빙판 등에서 잠자리와 휴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 먹이터에 대한 부분, 논과 율과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논에 대한 부분이 먹이터로 활용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연구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잠자리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논란은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동에 제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에 제한이 있고 사람의 출현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동지로서의 파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주를 포함하면 임진강을 포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잠자리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심 20cm 내외에 얼지 않은 수면 또는 하천 또는 저수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임진강면 또는 초평도 일대에서 잠자리 형성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넓은 논, 집단이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 50개체 미만의 어떤 집단이 형성되고 있고요. 소규모는 가족무리, 그러니까 2개체에서 4개체 정도의 가족이 이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진강 같은 경우는 조수관만의 차에 따라서 갯벌이 뻘이 드러나기 때문에 뻘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천하고 비교해보면 연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망제울, 장군제울이라고 얘기하는 안정적인 잠자리가 있기 때문에 파주보다는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먹이터에 대한 부분도 율무각과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인삼밭이 늘어나면서 전체 훼손의
대한 문제점은 늘어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용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인삼밭 등의 훼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패턴에 대한 부분을 보면 논섭지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콩이라든지 인삼밭이라든지 과수원으로 대치되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뭐 산림개간 외 밭으로 개간되면서 축사나 창고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이라는 게 먹이터라고 얘기하면 결국 먹이터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밭이라든지 또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훼손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을 돌아보면 굉장히 양호한 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원에서 찬물바지라고 얘기하는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의 무릉덩이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기반을 형성하는 수생물이라든지 양석파충류의 서식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야생조류라든지 포유류들이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콩밭에 대한 부분, 인삼밭에 대한 부분, 과수원에 대한 부분, 가을철 가을거지 하고 난 다음에 공포 사일리지라는 것들이 분포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식의 훼손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정 일대하고 점원 일대 같은 경우가 파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 보시면 빨간색들이 많죠. 이게 이제 인삼밭이나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체수 변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연구기간이 짧아서 2017, 18, 2018, 19에 대한 부분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8, 19 시즌을 제외하면 약 한 제두루미 같은 150개체 정도, 그 다음에 두루미 같은 경우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약 한 50개체 정도가 파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반정리, 그 다음에 점원리, 마정리 이쪽 지역의 논이 대규모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 중심으로 해서 출현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먹이 자원에 대한 부분은 논에서 먹이를 얻고요.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사실은 하천은 대부분 다 얼기 때문에 휴식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천이 얼지 않을 경우에는 두루미, 제두루미 모두 공이 논과 하천에서 먹이를 먹고 있고요. 그 다음 기차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부분들은 논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두루미, 두루미, 그 다음에 저새, 덤부기, 황새 같은 것들이 관찰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논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흰꼬리수리, 저새, 그다음 검은날개 개우라기, 요낭 같은 것들이 서식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적정지역 개발 문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관점의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실은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생태 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생태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규제 해제에 대한 부분이나 개발에 대한 기대심 때문에 굉장히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 지역들을 어떻게 관찰할 거냐에 대한 혼란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자체라든지 행정안전부가 온갖 계획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존과 개발의 충돌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철도 및 도로 보건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어미 센터축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서를 연결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로나 철도가 중간을 가로지르면서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높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진간 주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건 개발의 악순환이 반복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자연환경 보존법에서 사실은 논을 유보지역으로 보류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논을 유보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3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태제한 1등급에 포함될 수 있지만 예외 지역으로 보면 농경지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2등급 지역에서 농경지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유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총전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사보호지역 해제 현황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와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군사지역 보호 해제가 되고 있고요. 이 해제되는 것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옆에 조그만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가 투자에 적지냐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사람들의 인식에 나오기 때문에 저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블로그나 뉴스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원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 민통선이 해제되고 나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2010년부터 한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초기 한 2, 3년 정도 같은 경우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축사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로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두루미 먹이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루미의 개체수가 축소가 되는데 이게 2016년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18년도를 비교해보면 2016년도 이쪽에 제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점이 큰 게 있는데 오른쪽 2018년도에는 없죠. 개체수가 없는 거고 대신에 밑에 쪽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축사가 들어온 것들입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 밑에 쪽에 그래프를 보면 제두루미가 빨간색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두루미 개체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용도 전환 및 개발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보호 및 관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그러니까 외부적 여건,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부분에서 보존 관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장기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장기 모니터링이라는 게 연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결국 자료를 확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연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의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주민 마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및 계획은 전체를 포괄하지만 행정의 기회 창출에 대한 부분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루미를 보한 월동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및 또는 농민들의 생활 및 소득을 보장해야 되고 정확한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지적인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존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부칙은 현재 파주 같은 경우는 생물권 보존지역에 빠져 있고요. 철원 같은 경우는 농격대지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용 및 보호지역 권역 설정에 대한 부분은 왼쪽 거는 MCP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기법을 이용했고요. 오른쪽은 KD라는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좀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호지역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논석지와 생물서 적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문헌을 살펴보면 현재 논이 만들어진 것들은 15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농민들은 논에 적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물들은 논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이 없어지게 되면 논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농민들의 생활의 터전임과 동시에 왼쪽에 비슷하게 형태로 보이나요? 뜸부기가 먹이를 구하는 형태, 그 다음에 중백로가 먹이를 구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고달프게 사는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이 없어지면 더 고달파지겠죠. 그 다음 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을 서식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파주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논에 대한 부분이 초기보다 약간 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 종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500년 이상 논에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논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은 얘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논이 없어지면 농민도 없어지는 것처럼 논이 없어지면 결국 논에 기반에 살아가는 생물이 없어진다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 중요성을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및 교란 대비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주남섭지나 파주같이 소규모 개체군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들이 대체 월동지로서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교란 대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노란선이 현재 연천의 민통선입니다. 그게 안쪽으로 가면 여기 나와 있는 망제여울이라든지 장군여울이 해제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빨간색이 현재의 철원의 민통선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점이 민통선 경계, 그러니까 조정된 민통선 경계 지역이 될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되고 나면 아까 양질이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월동지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재미를 계속 갔다 오는데 이재미는 사실 동물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원 같은 월동지를 만들 거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월동지를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하드슐 박사가 한국에 매년 오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두루미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우리 농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이 없어지면 농민뿐만 아니라 농민이 가지고 있던 천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문화도 없어지는 것처럼 두루미가 없어지면 두루미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도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논을 바라봐야지 논이 개발을 위한 유보지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논 자체는 계속 없어지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문화도 같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논과 농민과 생물을 같이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역시 멸종위기종 조류인 두루미 종류에 대해서 지금 두루미가 소규모 개체군이 하조를 찾아오는 그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적경지역 개발 실태, 또 자연환경보전법의 문제점, 국가에서 어떻게 논습지를 갖다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발제를 들어봤고요. 제 뒤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시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평화도시 2020 파주시 지속가능 발전하고 네모가 지금 17개가 보이잖아요. 정사각형 17개가. 이게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입니다. 그 17개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15번 육상생태계 보호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선 토론에 발제 안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옆에 앉아 계신 토론자 윤대영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파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로 임진강 생태보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윤대원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그동안 제 이름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어떤 이런 그런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마정리가 집이고 임진강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늘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서류하고 저는 이제 그 독수리 보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하고 두루미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요.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짓말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지금 우리 노영 기자님 저한테 엊그저께 와서 독수리를 보셨다고 그래요. 어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조금 일찍 오지 않았나. 얘네들이 보통 11월 한 10일경 정도에 오는데 벌써 왔다고 그러네요. 네, 지금 양서류 쪽에 이제 저희 집이 와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집이 이제 이게 좀 넓은 편인데 거기가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제가 이제 야생화하고 나무를 좋아해서 이게 다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한쪽에 한 400평 정도 밭이 있습니다. 제가 텃밭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텃밭에는 지렁이하고 개구리가 아주 놀이 동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농약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농약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곡식을 병충해를 방지하는 농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제초제입니다. 제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풀 때문에 제초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나도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제초제를 주는 즉시 모든 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는 게 흙속에 지렁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근처도 못 와요. 물론 여름이니까 그런 벌레라든가 곤충들이 많아서 귀찮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그 목적이 팩트를 보존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어느 평수를 텃밭을 제가 임대를 줘서 와서 그냥 너 와서 그냥 해 먹어. 그래서 동산 짓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농약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을 내가지고 다시는 농약 주지도 못하고 자, 그런 식으로 농사 짓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농약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촌의 현실이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농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재를 좀 해서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맹꽁이라든가 두꺼비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이런 게 집 주변에 항상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걸 뭐냐면 농약을 안 주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파주는 어디를 가도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농약에 의한 어떤 그런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DMZ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DMZ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박사님들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그 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생태계에 상당히 방해받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강에 문에서 멀어지니까 이런 거는 원래 걱정을 안 되는 건데 자꾸 생기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가서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농촌에 요즘 벼를 비고 나면은 의뢰이 이렇게 그 수목이고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배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거리가 없어져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농림부라든가 어디 하고 파주시에서 이 출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게 경우에는 뭐 300평 논에 얼마 정도 남은데 이거를 보존해주고 농민들한테 보존해주고 그걸 걷어가지 않는 그거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청 일찍 하고 있다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파주시는 아직까지 그런 거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해서 일부 늪지를 좀 만들고 해서 먹거리도 그 새가 됐든 뭐가 됐든 친구들이 먹거리를 그냥 좀 이렇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이수영 박사님 두루미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두루미가 우리 파주에 개두루미가 한 2천여 마리가 여기 교화 늪지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주시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그 늪지에 있는 두루미들이 오갈 곳이 없어서 간 데가 아까 말씀하신 이즈미입니다. 이즈미는 그 독수리가 여기서 한 20여 마리가 제가 알기로 한 1000여 마리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여 마리는 뿔뿔이 해졌어요. 파주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00~300마리 정도가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초평도 섬 그 주변에 제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니까 거기에 한 60~70마리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제두루미가 주류고 두루미는 그렇게 숫자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80마리가 해마다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제두루미로 인해서 그 이짐이라는 곳에서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그 보호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제두루미를 보러 300만 원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주의 좋은 자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물론 생태를 보존하는 것도 되지만 한쪽으로는 도움도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전부 차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동안은 그랬지만 앞으로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호 활동도 하고 저희가 독수리 보호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두루미 먹이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두루미 먹이를 이렇게 주로 이게 그러니까 벽시라든가 이런 거를 오래 묵은 벽시를 좀 사다가 저희가 이제 주고 있는데 사실 두루미들은 그런 벽시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미꾸라지, 개구리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늪지를 만들어 조성을 해줘야 개들이 오는데 파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로는 그런 늪지가 곳곳에 상당히 많은데 파주는 늪지가 없어요. 하천은 많은데 늪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늪지도 좀 조성해줄 그런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장산벌판에 늪지를 좀 한 3,000여 평 정도 물을 한 20cm 정도 잡아주면 그 늪지가 별거 아니거든요. 농사진 논에다가 물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벼를 들고 나서 벼를 튀기가 달짝지근하고 그게 새들한테는 또 이게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 이제 뜯어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늪지를 조성해 주는 것도 이게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참 어렵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두rum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지금 흰꼬리 수리가 해마다 한 10여 마리 정도가 오고 있어요. 흰꼬리 수리는 이제 성조가 되면 꼬리가 하얗지만 성조 전에는 꼬리가 하얗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조, 성조 이렇게 포함해서 한 10여 마리 정도가 오는데, 여러분들 그 흰꼬리 수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대단하다, 참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인데, 그렇게 10여 마리 정도가 올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구경하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얘기 잠깐 할게요. 독수리를 보호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예를 들어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여기를 떠났는데, 개체 수는 한 300마리 정도 오고 있어요, 현재.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들은 항상 배고파요. 먹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통해서 여기도 올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경남 고성까지도 갑니다. 지금 경남 고성 같은 데에서는 독수리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국가로부터 이제 보조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어떤 그런 보조라든가 이런 거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이런 그 활동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파주가 정말 우리 두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 보호구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보호하고 더 이상 많이 증식을 시킬 수 없지만 감소되는 건 좀 최소한도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 파주 쾌적한 파주가 되지 않겠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몫인 것 같아요. 지자장이 뭐 시장이 암만 이렇게 하자고 해도 밑에서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르에서 오신 분들은 다 생태에 관심도 많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협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윤정 선생님은 마정리 주민이십니다. 마정리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 있고, 또 거기에서 흰꼬리 수리, 독수리 모니터링을 계속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과 닮아가는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한 걱정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수 끝난 논에 물을 담아 놓으면 겨울철 새들이 쉬기에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좀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담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플로어에서는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지석협 회원분도 계시고,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분도 계시고, 파주시 공무원도 끝까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받고 발제하신 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종범 박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 2페이지를 보면 파주 정밀분포 조사 결과에 공급별 출현 기체수 20부의 수원청개구리가 684마리, 그 다음 금개구리 581마리, 사업 노선 일대 수원청개구리가 32마리, 금개구리가 77마리, 이렇게 지금 명기되어 있는데, 이 개체수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요? 노선하고 실제 사업 노선 일대 사업 노선이라는 거는 이제 도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로가 가는 그 부지 내만 계산된 거고요. 그 사업 부지 도로를 중심으로 500m 내외를 전부 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된 범위가 전체 부지라는 것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지금 수원청개구리가 노선 500m 이내 684개체가 발견된 거는 처음으로 확인을 한 겁니까? 대부분 처음이었고요. 네. 직접 목견도 포함됩니다. 이게 그럼 하성면, 마봉이면
그건 김포 김포야. 구간이잖아요. 김포 그럼- 구간인데 네, 김포는 아직도 건강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서식지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네. 여기 김포 쪽하고 이 파주 쪽하고 양쪽에 다 그림이 보이죠? 네네. 거기에 보면 김포 쪽이 훨씬 더 좀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 네. 김포 쪽의 대체군이 많이 유지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주하고 비교했을 때 파주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은 미처 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 농지들이 네. 이게 이제 하천을 따라서 서식한다는 거랑 같은 위치거든요. 네. 근데 농지들이 관리가 좀 그 농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덜 쓰인다든가 또 유기농을 한다든가 개발 압력으로 그리고 이제 개발 압력 이쪽은 이 파주 쪽은 네. 개발이 많이 네네 이루어지죠. 그렇죠. 도시화가 많은 도시화가 많이 네. 이루어지죠. 김포는 아직은 김포 쪽은 아직 아, 논이 주로 많이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박사님 그리고 지금 정명민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파주 쪽에 209가 이렇게 급격하게 수원청개구리나 금개구리가 더 많은 이유는 한강에서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한강을 중심으로 예. 말씀하신 묘지는 그거 같습니다. 김포 쪽은 좀 많아 보이는데 네. 이 파주 쪽은 적은데 그 점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농지들이 많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이제 주요 서식지가 농지다 보니까 잘 관리가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개발이 적은 반면에 이 파주 쪽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이 조사 결과 자료가 저는 이 안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포하고 파주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여긴 몇백 마리고 파주는 뭐 많아야 25마리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김포는 왜 이 많은 개체수를 유지를 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저는 서식지 보전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김포처럼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포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운정 삼지구에서 금개구리하고 맹꽁이가 대량 발견된 게 2015년이고 2016년에 LH가 그거를 옮기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정 삼지구에서 나온 금개구리는 현재 김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파주 시민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파주시 운정3지구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금개구리가 지금 현재 김포 조류 생태공원에 임시 이주해 있는 상태고요. 이 친구들을 몇 년 후에는 운정3지구의 그 소리천 하류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해놓으면 다시 옮겨온다고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양서류 보전 대책이죠. 그 금개구리는 김포로 이사가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 김포에서 몇 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또 파주로 가는 걸 또 그들은 원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인간 이기 중심의 양서류 보존 정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런 포럼과 토론회를 할 때마다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주시 관계자분도 계시는데 김포에 있는 금개구리를 갖다가 법적으로 파주시로 다시 옮겨온다고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모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맹꽁이가 옮겨져 있는 운정호수공원에 장마철에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이 맹꽁이 대체 서식지는 운정 3지구에서 옮겨온 애들입니다. 얘네가 청룡두천의 대체 서식지가 조성이 되면 다시 옮겨갈 아이들입니다. 얘는 슬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줬어요. 장마철 비 오는 내내. 그리고 현재도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조성한 곳이 과연 항구적으로
양서류들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나 그런 논의를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명에 안터생태공원이라고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받아서 조성한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금개구리 대체서식지를 시민들하고 또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금개구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 금개구리가 잘 못 자라고 있으면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런 걸 갖다가 알아보고 파주시에서도 그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밀려난 양서류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파주시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좀 고민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로어에 질문이 없는데 긴 시간 동안 저기 질문 한 분 계시네요. 화정경운동연합 조영건 의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되죠? 네. 저는 사실은 참여를 하면서 공무원 계시면 공무원이 참여를 하셨으면은 공무원분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던 요청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다가 김영범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원룸에서 올해 작년인가요? 그 원룸 수원 청계구리가 아직 한 마리도 발견이 안 되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농경지의 변화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원룸에서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 수로가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멘트 수로가. 그래서 이제 그 시멘트 수로가 생기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그 수원청개구리가 서로 이동을 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번식할 때 그 논수로에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물이 일방적으로 수로를 통해서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을 담아져 있는 논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아주 일부 기간에만 물이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그것도 일종의 개발인데 그런 식의 개발과 그 주변 농지 주변에 또 개발들이 또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 그래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가 좀 저는 이제 파주시에도 제안을 드리는 건데 원룸에서 수원청개구리가 왜 급감했는가 이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을 한다면 거꾸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강한 서식지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워낙 파주시에서 올해 이제 그 추경을 편성을 해서 그걸 용역발표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추경 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걸 조사를 해서 그 해답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마정리, 삼옥리 특히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가장 건강한 데가 사실 가련, 태년 이쪽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아직은 추정입니다만 이제 증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수원청개구리들이 이동을 할 때 하천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확산을 할 때. 근데 수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 하천을 그 수로를 따라서 물살이 빠르고 이제 그 정체 수역이 아니고 그게 물살이 빠른 수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애들이 그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수역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지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원롱역에서 지금 원롱역 주변에서 수온천기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영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롱 수원청개구리 개체수 급감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고, 김정범 박사님께서는 농수로 변화와 개발 압력에 대한 말씀을 답해 주셨고, 그다음에 노영기 정책국장님께서는 파주시가 전체적인 양서류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가 있는데 김소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9월달 8월 말부터 9월까지 맹꽁이 관련해서 이제 개발지구에 있는 맹꽁이를 유도하는 데 모니터링을 시민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한 달 동안 참석해 보면서 저희가 한 300개치 이상이 지금 옮겨졌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연구분들이 말씀하시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좀 일찍 일어났으면 성체들을 옮겼을 때 훨씬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개발 계획이 이미 이전에 되어 있었을 거고, 그 안에 예를 들어 맹꽁이든 아니면 우리가 양서류의 다른 종이든 분명히 간별될 수 있는 것이 예상되어 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미리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조사되고, 조사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미리 한참 이렇게 우리가 자기네들이 저거 할 때 성체들을 옮길 수 있는 시기에 옮겼으면 더 많은 양서류들을 우리가 지금 좀 맹꽁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시학원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수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적견 지역의 개발도 사실은 이게 각 부서마다, 정책 부서마다 다 다르게 하고 그게 종합계획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종합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양서류가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그게 종합계획이 잘 돼서 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나라 환경영 평가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보통 돈 되는 것들은 기업이나 개발 측이고요. 그다음 환경영 평가를 시행하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업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는 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되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들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보통 이제 한 1, 2년 전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 택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벌어졌으면 사실은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종합계획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환경 쪽의 종합계획들은 뭐 공동지구본계획이라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조사 자료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의 문헌조사를 가지고 보통 해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도시생태 현황도라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서 경기도 몇 개 시군인가요? 하여튼 대부분 다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반, 2년 정도. 10개월에 나옵니다. 예, 2년 반 정도인데 거기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그 비오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정확한 현황 조사를 가지고 도시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국토 종합 계획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환경 단체나 또 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시 생태 현황도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어떻게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일단 최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문헌조사에 대한 부분하고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기관이나 법제적인 부분에서 요구를 해서 환경단체 자료를 DB화하는 방법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를 꼭 업자들이, 그러니까 환경 평가를 진행하는 업자들이 이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은 운정 3지구의 209에서 발견된 맹꽁이에 대해서 김소희 위원님께서 한 달 동안 토익 이주 작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시면서 안타깝게 느껴진 게 기왕이면 성체를 갖다가 옮겼으면 더 좋았을 걸, 당년생 개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행정은 움직이지, 왜 이렇게 정책이 더디지,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건하고 관련돼서는 사주환경운동연합에 당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LH 택지개발 과정에서 맹꽁이가 발견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를 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대응을 한 결과고요. 그렇지만 LH 사업 구간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맹꽁이에 대한 민원은 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정책국장인 노영기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을 아까 이수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개발을 위해서 개발업체한테 용역받은 회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멸종위기종을 대체로 누락시킵니다. 그리고 단골로 누락되는 손님이 양서류예요. 양서류인데 이 점을 이제 심사할 때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할 때 여기 눈이 넓으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게 제대로 생태 특성을 고려한 조사를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안 봐요. 그거 못 봐요. 그리고 환경단체가 그 현지의 환경단체가 누락됐다고 지적을 할 때에만 거론이 돼요. 근데 운정삼지구는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게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으면서 저희 파주환경운동연합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지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뒤늦게 공사 중에 주민 제보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환경부랑 지금 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업을 그 환경부가 용역을 맡겼는데, 제가 이제 NGO 자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지적을 했던 거고, 이후에 가이드라인에서 변경을 하도록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운정신도시 이 도시 개발이 된 쪽의 맹꽁이들은 하나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이미 LH에서는 이제 남은 땅이 조금이니까 다 팔아 넘긴 거예요. 다른 데로 팔아 넘겼는데,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평가 기간 5년도 지난 거예요. 지나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우리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한 게 뭐냐면, 공사는 안 끝났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기간이 끝나버린 이 문제를 이번에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 이거 반드시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거를 어떤 형태로든 관철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그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파주시 그 웰빙마루 아마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최초의 웰빙마루가 지정됐던 곳에서 지금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지정이 됐어요. 그걸 옮기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승 아파트 뒤에 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리부엉이는 반경 500m 정도 최소한도 벗어난 지역에 뭔가 시설이 돼야 된다라는 그 환경부 지침도 있고 이제 법적인 게 있는데, 문화재청. 네, 문화재청. 환경부랑 환경부랑 아니요, 전혀 달라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쉽게 말하면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영향 평가를 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서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 뭔가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자기들도 그때 나름도 용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영향 평가를 통해서 지역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그건 안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부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안 된다 해서 결국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옮기기 전에 이미 영향평가에서 오케이 사인 한 바람에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안 되는 곳에다가 시설을 했으니까. 근데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 얘기, 10년 전에 우리가 뭐 그렇게 환경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로 봤을 때 환경 순위로 따지면 약 80위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북한은 약 30위랍니다. 북한만도 못해요.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그 시책이나 방향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세계 10위라고 하면서 잘난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고 좀 더 이렇게 밑에서 일단 국민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자꾸 정부에 건의하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님께서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타주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서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경고를 들어보고 타주에서는 그나마 가장 쉽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논습지를 보존하는 대책 마련입니다. 논습지를 보존하면은 인간도 건강한 상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깃든 많은 생명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시간 반 동안 긴 시간 앉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화면으로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지호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빨리 밥 먹고 싶습니다. 네, 지금 12시 반이고 첫 시간도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